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사회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조선 후기가 주제가 좀 큰 게 많아. 그래서 조선 후기를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먼저 신분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자, 조선 후기의 신분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문 정리해 놔야 돼. 어쨌든 뭐 항상 머릿속에 15세기 있고, 어쨌든 16세기 있고,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는 조선 후기라고 한다. 자, 조선 후기 신분 구조의 변화 내용 있죠? 그 첫 번째 박스에 있는 문장을 다 기억해야 돼. 자,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수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상민과 노비의 수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걸 공란으로 표현한 이유는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자, 아니면 이거를 주고서 요 뒤에 결론이 틀려도 틀리는 거야. 조선 후기에는 무조건 수가 증가했다. 그럼 이건 양반인 거야. 그 다음에 감소했다. 그러면 상민과 노비라는 거야. 뒤집어서 양반의 수 이렇게 하면 무조건 증가해야 됩니다. 상민과 노비의 수는 무조건 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반 사회 할 때 그러면 양반의 수가 증가되는 이유가 뭐냐? 증가됨으로써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거는 그때 가서 더 하자고. 어쨌든 결론만 보는 거야.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수는 무조건 증가, 상민과 노비의 수는 무조건 감소. 자, 두 번째. 근데 거기 있으니까 줄만 쳐놓읍시다. 납속책, 공명적, 족보, 매매나 위조. 그거 줄 쳐놔. 그래서 이 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조선 후기에 뭐 납속책, 공명첩, 족보, 매매나 위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신분 상승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납속책, 공명첩, 족보, 매매, 위조, 그거 반드시 줄쳐 놓으세요. 그리고 납속책과 공명첩은 임진왜란부터 실시한 거 맞지? 국가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층민들에게 신분 상승을 허용한 제도란 말이야. 자, 그래서 납속책, 공명첩. 공명첩은 빌공자에다 이름 명자서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 이렇게. 그래서 정부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허용해 줬다는 거야. 돈을 받고. 자, 그다음에 족보, 매매, 위조. 족보가 있으면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으니까 족보를 사거나 몰락한 양반의 족보를 사거나 심지어는 족보를 위조한다. 조항까지 바꾼다. 자, 그 다음에 상민과 노비의 수가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 똑같은 이유지. 납속책, 공명첩, 족보, 매매나 위조 또 줄. 그래서 상민이나 노비층에서 납속, 공명첩, 족보, 매매, 위조 등으로 신분을 상승하고 면천하거나 아니면 양반 신분으로 상승한 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양반의 수는 증가,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자, 뭐가 일반화됩니다. 자,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두 개가 있지. 법적인 신분제도하고 현실적인 신분제도. 법적인 신분제도는 양천제, 현실적인 신분제도는 반상제.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뭐가 일반화돼야 돼? 반상제가 일반화된다. 반상제가 일반화된다. 반상제가 일반화된다. 그래서 여기에 또 바꿔 나올 거란 말이야. 양천제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조선 후기 뭐가? 반상제가 일반화됐다. 양반과 상민을 구별하는 반상제도, 현실적 신분제도가 일반화. 그래서 양천제, 반상제 바꿔 나오지 않게 조심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의할 거. 그러면 반상제가 일반화됐다라는 소리는 뭐 그러면 양천제는 폐지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양천제, 법적인 신분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됐던 반상제가 일반화된다 이래야지 양천제가 폐지됐다 이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양반과 상민의 구별을 엄격히 하는 그게 반상제라고 말씀드렸지. 자, 그 다음에 계층분화, 이것도 중요하다. 조선 후기엔 또 뭐가 심화되는 시기다? 신분 내에서도 각 신분 내에서도 계층 분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계층 분화. 그래서 계층 분화는 단어도 기억해.
자, 조선 후기 사회가 어떤 사회야? 각 신분 내에서도 계층 분화가 심화된다라는 거야. 경제적으로 이걸 표현하면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양반층 내에서도 계층 분화가 심화되는 거고, 농민층 내에서도 계층 분화가 심화되고,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층 분화 심화, 각 신분 계층 내에서 분화 현상, 이렇게 그걸 계층 분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중인층을 중심으로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다. 그것도 줄쳐놓고,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대이긴 하는데, 특히 누가 중인층이 무슨 운동을 주도했다? 신분 상승 운동을 주도했다. 신분 상승 운동을 주도했다. 운동. 그래서 중인층을 중심으로, 중인층을 중심으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안정되어 갔다 그러면 안 돼. 동요에다 줄쳐놔. 동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문장도 아주 잘 나오는 거 선택지 기억하세요. 양반의 수는 증가,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 반상제 일반화, 신분 내 계층 분화 심화, 특히 중인층을 중심으로 신분 상승 운동 전개. 전체적으로 가니까 조선 후기로 시간이 갈수록 뭐다? 양반 중심의 신분제는 안정되어 가기보다는 동요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야. 조선 후기 양반에 대해서 한다. 먼저 개념이 변한다. 양반은 원래 문무반 줄. 자, 전기의 양반의 개념과 후기의 양반의 개념이 다른 거야. 전기의 양반의 개념은 문반과 무반을 지칭하는 단어였단 말이야. 그래서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지칭하는 관직, 문무반직,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만을 양반이라고 부른 거야. 따라서 성취 신분의 성격을 띄었다. 성취 신분의 성격을 띄었다. 전기. 그런데 조선 후기의 양반은 그렇지 않아. 문반과 무반만을 지칭한 단어가 아니라 거기를 포함해서 그 가족까지도, 그걸 확대시키면 가문까지도 양반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 양반의 개념은 이렇게 나와야 돼. 문무반 플러스 그 가족까지도 줄. 그러면 가족은 현재 문무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반이라고 불린다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이건 타고 태어나는 거지. 자, 그래서 양반은, 조선 후기 양반은 세습 신분화된다. 세습 신분층으로. 세습. 그래서 성취 신분에서 세습 신분으로 가는 거야. 문무반만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면 가족까지도야. 세습. 그러면 조선 후기의 양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거 줄쳐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선 후기 양반은 군포 부담하지 않아 줄. 특권 신분층. 자, 그리고 조선시대의 양반은 특권 신분이라는 거지 당연히. 군포도 납부하지 않는 등 특권 신분층으로 변해간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양반의 수 증가. 이거는 뭐 다시 본 거지. 조선 후기에는 이 계층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이 계층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증가한다고 나와야 된다. 수가 무조건 증가한다고 나와야 된다. 증가가 맞다. 감소가 맞지 않다. 증가가 맞다. 이유는 뭐다? 납속책, 공명첩, 족보, 매매나 위조. 또 보는 거지. 납속책, 공명첩, 족보, 매매나 위조.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환부, 역조, 모칭, 유약도 줄쳐놔. 이거는 이제 조상을 바꾼다는 거야. 족보를 사서 내지는 위조해서 조상을 바꾼다. 환부, 역조한. 그래서 환부, 역조하는 이가 늘어난다. 환부, 역조하는 이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보통 유학이라고 통칭되는 애들이 있어. 유학이라고 유학이라고 불리면 세금을 안 내는 등 특권을 받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유학을 칭하는 자가 늘어난다. 그걸 모칭 유학이라고 해. 모칭 유학 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늘어나는 시대가 어느 시대다? 조선 후기. 자, 그래서 조선 후기는 양반의 수가 증가하는데 원인 납속책, 공명첩, 족보 매매나 위조 등을 통한 신분 상승 증가. 그래서 환부, 역조, 모칭 유약 증가. 그거 기억.
그런데 양반의 수 증가는 결국은 의미야. 그러면 양반은 특권 신분층, 군포를 안 내는 특권 신분층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군포를 안 내는 특권 신분층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상민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양반의 수 증가는 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이 계층도 뭐가 심화된다? 계층 분화가 심화된다. 맞지? 이 계층도 계층 분화가 심화된다. 어떤 계층 분화한다? 어떻게 계층 분화한다? 건반, 벌열양반 이렇게도 불러. 건반, 벌열양반과 향반, 잔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용어를 줄쳐놓으세요. 건반, 벌열양반과 향반, 잔반 등으로. 이거는 제목이 뭐야? 양반의 계층 분화를 말하는 거야. 양반의 계층 분화. 자, 그래서 경신황곡줄, 일당 전제화 현상 줄, 양반의 계층 분화 현상 심화 줄. 원인을 물어본 거야. 양반이 그럼 계층 분화하는 원인이 뭐냐라는 거야. 그게 바로 경신황국을 계기로 나타난 일당 전제화 현상이 시초다. 그리고 그 위에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19세기 세도 정치 이렇게도 써놔. 19세기 세도 정치 이렇게. 그리고 점점 소수 가문 권력 독점 이렇게 써놔. 자, 그래서 숙종 때부터 경신왕국 계기로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이후 그다음에 19세기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그 두 개가 뭐의 배경이 된다? 양반의 계층 분화.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분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승련 사람만 중앙의 권력을 독점하는 거고 거기에서 패배한 사람은 다 중앙 권력에서 배제되는 거야. 그래서 중앙 권력에서 배제되는 몰락 양반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경신왕국 일당 독재화, 그 다음에 세도 정치, 소수 가문 독점, 양반의 계층 분화를 심화시켰다. 어떻게 분화시켰다? 중앙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권반, 벌을 양반과 정치적으로 몰락한 중앙에서 배제된 몰락 양반. 밑에 두 번째, 일부는 중앙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권력 양반, 권반, 벌을 양반 줄. 다수는 중앙 정치에서 배제된 채 향촌사회 향반, 잔반 줄. 자, 그래서 그거 결론 써놓은 거잖아. 권반과 벌을 양반과 향반, 잔반으로 이런 용어가 나오면 조선 후기로 가야 되겠구나. 제목은 양반 내 계층 분화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 다음에 배경을 물어보면 일당 전제하고 세도 정치가 배경이 될 수 있겠구나. 권반은 무슨 양반을 말하거나 중앙에서 권력을 장악한 양반. 그런데 일부라는 거지. 거기서 패배한 그 외 나머지 양반들은 다수는 몰락한다. 그래서 향반, 잔반은 어떤 애들이다? 중앙관직에서 배제된, 중앙정치에서 배제된 향촌사회로 낙향한 몰락 양반을 말한다. 향반, 잔반. 그래서 그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몰락 양반은 생산활동에도 종사 줄, 학문의 전념 실학 줄, 농민봉기 주도 줄. 자, 그래서 얘네들이 여전히 중앙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고 얘네들은 주로 몰락 양반인데 얘네들은 향촌사회에서 주로 생산활동에도 종사해야 돼. 그러니까 조선 후기, 원래 조선 전기의 양반들은 생산활동에는 종사하지 않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근데 조선 후기에는 향촌사에서 어떤 모습도 보인다? 몰락 양반이 늘어나면서 생산활동에도 종사한다. 학문에만 전념한다. 왜? 정치를 못하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의 실학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학문인데 실학이 주로 몰락 양반의 학문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뭘 주도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 밀란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몰락 양반의 활동 내용으로 맞는 것은 첫째? 왜 생각이 안 나지? 자, 몰락 양반의 활동 내용으로 맞는 것은 첫째, 생산활동의 종사 줄. 맞지? 그 다음에 학문에만 전념해서 실학이라는 학문을 형성하게 됐다. 맞지? 농민봉기를 주도하게 됐다. 맞죠? 그래서 주로 이거는 누구? 몰락 양반들의 활동.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것 같죠? 느낌상.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자, 넘기세요. 262 쪽으로 간다. 자, 262쪽. 그 261쪽 외에 다시 가셔가지고 그거 한 번만 읽어봅시다. 일성록이라고 한 거. 맨 위로 가서 옷차림은 신분의 기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이지 요즘 이것이 문란해져. 상민과 천민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이 마치 조종에 관리한 선비 같다. 심지어 시전상이나 군역을 지는 상민까지 서로 양반이라 부른다. 자, 이거 어느 시대로 빨리 가야 되겠어. 조선 후기지 뭐. 조선 후기는 양반의 수가 굉장히 늘어난다. 맞지? 평민이나 심지어 천민까지도 하층민들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조선 후기 사회를 말하는 거고 양반의 지위와 권위가 약화된 현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빨리 알아들어야 돼. 아, 조선 후기 사회를 물어보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인층을 중심으로 한 신분 상승 운동 있죠? 중인층에 대해서 합시다. 조선 후기의 중인층에 대해서. 자, 조선 후기의 중인층은 활동 내용을 주로 물어보는 건데 중인은 일단은 가장 협의로는요 기술관이야. 가장 협의는 기술관들 말하는 거야. 걔네들은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에 주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지. 기술관이라고. 거꾸로 기술직 종사자는 지구로 말하면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들 말한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 그런 거.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라 그랬지? 역관이라든가 의관 등 제일 문제를 잘 내는 애들 얘네들이야. 통역관, 그 다음에 의관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전문직 종사자 이렇게. 아니면 기타 실무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죠? 기타 실무행정에 종사하는 실무행정 이렇게 행정.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 기술관, 기타 실무행정의 종사. 얘네들을 크게 보면 이제 중인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자, 그리고 이런 애들도 있어. 첩외소생도 있다. 뭐? 첩외소생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떠올라야지. 첩외소생으로서. 그러면 설이라는 소리지. 첩외소생으로서. 양반들은 얘네들과 비슷한 취급을 한 거지. 그래서 뭐라고도 불렀지? 중서라고도 불렀지. 중서라고도 불렀지. 중서.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은 차별 대우를 한 거 맞지? 특히 얘한테는 뭐 문과를 제안했지. 특히 문과를 제한 애들은 설이지, 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알아들어. 자, 전문직 종사자, 역관, 의관 등 기술관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실무행정직, 서리, 항리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첩외소생, 중서, 그럼 설 말하는 거야. 이 중에서 문과를 제한받은 계층은 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는 가장 크게는 중인층을 형성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뭘 한다? 신분 상승 운동을 정리한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요. 얘네들과 얘네들을 따로 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첫째 무슨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신분 상승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양반에 비해서 어떻게 차별 대우를 받아왔잖아. 전기부터 신분적으로. 그래서 거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조선 후기 얘네들이 뭘 전개한다?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나.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는 계층이 누가? 얘네들이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두 개로 나눠서 보라는 거야. 자, 먼저 설에 대해서 먼저 보는 거야. 섭. 거기 나와 있네. 또 줄 쳐놓으십시오. 첩외소생 줄, 중서 줄, 문과응시를 제한받음 줄. 이들의 조선 후기의 신분 상승 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첫째, 이들에 대한 차별,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 줄. 차별 정책은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 그거 하나 줄. 그 다음에 납속책이나 공명처벌 통해 간직에 나감. 그거 줄. 영종조 때 줄. 청려직 진출운동, 통청운동 전개 줄. 정조 때 줄. 규장각 검서관의 서울 등용 줄.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줄. 철종 2년 1851년 줄. 신의 허통으로 서울에 대해 청려직 진출령 줄. 그거 다 별표 쳐놓으시고 문장을 계속 기억해야 돼.
자, 첩외소생에 대해서 물어봤어. 이들의 조선 후기의 신분 상승 운동의 내용. 첫째, 이들에 대한 차별 정책은 어느 때부터 완화되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실시된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기도 했다를 같이 물어보기도 해. 그래서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영종조 때는 서얼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는 시기야. 그걸 이용해서 영종조 때 무슨 운동을 전개했다? 청요직, 가장 대표적인 청요직이 하나는 삼사관직이란 말이야. 그래서 청요직 진출 운동을 전개했다. 다른 말로 통청운동. 그 다음에 정조는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고, 정조는 시파도, 남인 시파도 등용했지만 서얼도 적극적으로 등용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규장각, 검서관, 서얼 등용, 그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사람도 반드시 기억해. 특히 유득공하고 박제가는 더 기억하세요. 나중에 조선 후기 문화할 때 이 사람 나올 거야. 그래서 유득공 미리 씁시다. 유득공 밑에다 발해고, 유득공 발해고. 그 다음에 박제가에는 북학의, 그거만 두 개만 써놔. 그래서 유득공의 발해고, 박제가의 북학의. 자, 여기 나오면 어느 왕 때로 간다? 정조로 간다. 신분은 서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통청운동, 청요직 진출운동을 벌였다. 그래서 철종 때 정부가 그걸 허용하는 조치를 하는 거야. 그걸 신해허통이라고 한다. 신해허통. 그래서 신해허통은 뭐다? 철종 1851년에 뭐야? 청요직 진출을 허용했다. 이거는 미리 하셨죠, 정치편에서. 19세기에 순조, 헌종, 철종할 때 순조, 철종 때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지. 정치편에서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순조 때 3개, 그 다음에 헌종 때 2개, 그 다음에 철종 때 신해허통, 동학, 임술밀란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신해허통의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야. 신해허통이란 서얼에 대해서 청요직 진출을 허용한 조치를 말한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주 죽으나 사나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자, 서얼에 대한 조선 후기 서얼의 신분 상승 운동의 내용. 첫째, 납속, 임진왜란 이후 차별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납속책이나 공명첩으로 관직에 진출했다. 영종조 때 청요직 진출 운동을 벌였다.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이 진출하기도 했다. 철종 때 신해허통 조치로 청요직 진출이 허용되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시라고요.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직이야. 기술직은 전문직 종사자인데 주로 역관, 의관 등이 대표적인데 얘네들이 철종 때 뭐야? 자극을 받은 거야. 철종 때 자극을 받은 거라고. 철종 때 뭐야? 신해허통 조치가 내려지잖아. 신해허통 조치. 그 대상은 누구라고 해야 돼? 서얼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서얼에 대해서 청요직 진출이 허용되자 거기 때 자극을 받아서 대규모 소청운동을 전개했다. 이런 얘기하는 대규모 소청운동. 이것도 신분상승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 소청운동을 전개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렇게 하신 말. 자, 그래서 기술직 신분상승 운동, 철종, 줄, 설에 대해서 청요직 진출 운동이 허용되자 그거 좋잖아.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신해허통. 이에 자극받아,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이에 자극받아 대규모 소청운동을 전개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자, 그래서 같은 신분상승운동이지만 두 개로 나눠서 하세요. 신분상승운동만큼은 그래서 서얼과 기술직으로. 자, 그래서 요거 당연히. 자, 그래서 결론. 그런데 다시 또 크게 오자. 지금 어쨌든 얘네들 다 중인층 아니야? 중인층이 뭘 했다고? 신분 상승 운동을 했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외래문화 수용부터 나오는 박스 있죠? 그건 전체적으로 그냥 중인층으로 가세요. 그거 다 줄쳐놔. 외래문화 수용의 기여. 출. 조선 후기에 얘네들이 외래문화. 이거는 이제 서양 문화라고 해도 돼. 서양 문물. 외래문화가 서양 문물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중국에 파견됐던 사신이라든가 양반, 사신, 그다음에 그를 따라갔던 역관 있지? 역관이면 기술관 말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국으로부터 서양 문물이 전래된다고. 따라서 중국에 파견됐던 사신이나 역관, 기술관,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수용되는데 그것에 기여한 계층이 누구일 수 있다라는 거야. 특히 역관을 중심으로. 중인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위항, 여항, 그거 줄쳐놔. 위항, 여항. 자, 그 단어 기억해놔. 거기다 하나 더 써놔. 이항인이라고도 해놔. 이항인.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항인 내지는 여항인 내지는 위항인이라고 불렸던 계층이 있어. 보통 중인층을 이렇게 부른다고. 중인층을. 그래서 조선 후기에 위항인, 여항인, 이항인, 이항, 여항, 위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그들을 말하는 거구나. 중인층을 말하는 건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그들만의 문학,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온 거는 이제 조선 후기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문화 활동도 한다. 자,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학을 위항, 여항 문학이라고 한다.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더 써놓고 이항이라고도 써놓으라고. 이항. 그래서 이항, 여항, 위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중인층을 말하는 거구나. 맞다. 자, 그 다음에 시조지 편찬과 시사결성 주도, 그거 좋잖아. 조선 후기에는 또 뭐가 활발하냐면 시조지 편찬이 활발하고, 시조지 편찬이 활발한 시대고, 시조 동호회 정도로 알아두면 돼. 이건 나중에 또 나올 거야. 문화편에서. 이것도 다 또 나올 거야. 근데 미리 하는 거야. 이거를 주도한 계층도 얘네들다. 이거를 주도한 계층. 그래서 이걸 주도한 계층도. 그래서 조선 후기의 시조지 편찬과 시사결성을 주도했다. 중인층 맞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사서와 전기. 역사서와 전기. 그거 줄쳐놓고 구체적으로 책도 줄쳐놔. 연조기감, 규사, 이항견문록, 희조일사, 호산애기 정도까지만 줄쳐놔. 자,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서, 자신들의 역사서를 편찬하게 됐다. 역사서. 대표적인 거 이건 하나 외우세요. 이진흥의 연조기감. 연조기감. 이거는 양반들의 역사서가 아니라 중인층의 역사서를 말하는 거야. 특히 향리의 역사서. 향림은 중인층이잖아. 그래서 중인층의 역사서를 편찬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중인층에 대한 영웅전기, 전기. 위인전이지 말하자면 위인전. 대표적인 뭐가 있다? 호산외기, 그 다음에 희조일사, 이항견문록, 견문록. 오케이. 이거 나중에 또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미리 들어놓는 거야. 자, 그래서 그들은 역사서, 그들만의 역사서, 연조기감 대표적으로. 그들의 전기, 위인전, 열전, 호산외기, 희조일사, 이항견문록 등을 편찬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뭘 말하는 거야? 중인층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중인층 맞죠? 그래서 일단 먼저 크게 봐. 조선 후기 중인층의 활동 내용으로 맞는 것은 첫째,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다. 둘째, 서양 외래 문화 수용에 기여했다. 셋째, 위항, 여항, 이항 문학을 형성했다. 넷째, 시조지 편찬과 시사결성을 주도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역사서와 전기 등을 편찬했다. 그들만의. 여기서 이 모든 게 다 누구? 그들. 중인층에 대해서 하는 거야. 단 신분 상승 운동은 누구와 누구를 나눠서 공부를 해놔라. 기술직, 전문직하고 서울은 나눠서 공부를 하십시오. 반드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노비에 대해서 봅시다. 노비. 자, 노비. 자, 조선 후기의 노비의 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하는 거지.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이제 노비들도 신분 상승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군공, 납속, 도망, 줄. 노비의 수 감소, 줄. 그래서 조선 후기의 노비의 수는 무조건 감소해야 돼. 미리 했지? 상민과 노비의 수는 무조건 감소해야 된다고. 조선 후기의 노비에 대해서. 자, 그 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감소하는 이유가 뭐야? 신분 상승, 면천하는 애가 늘어나는 거지 뭐. 방법이 뭐다? 군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납속책을 통해서 아니면 도망노비가 속출하는 시대다. 그걸 일단 줄쳐놓고
그런데 그 밑에 노비의 수가 감소되는 게 또 있단 말이야. 정부가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떻게 노비의 수를 감소시키는 정책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두 개야. 노비종모법, 노비종모법 그 반드시 줄쳐놓고 별표 쳐놓고, 그 다음에 공노비 해방 내지는 관노비 해방 해도 돼. 공노비 해방, 관노비 해방.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 뭐야? 노비의 수가 감소하는데 군공, 납속, 도망 등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노비 종모법과 공노비를 해방시켜주면서 이거는 별표천 노릇이라고 두 개. 그래서 신분을 의도적으로 상승시켜준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노비의 수를 감소시키고 양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하기도 하는 거야. 물론 거기에 납속책도 들어가는 거지만 노비종모법은 별표, 공노해방 별표, 그 두 개는 반드시 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노비종모법에서 합니다. 자, 노비종모법이란 노비소생의 신분을 정할 때 모의 신분을 기준으로 그 줄 딱 쳐놓으면 돼. 그게 노비종모법이야. 그래서 노비소생의 신분에 모의 기준으로 자식의 신분을 정한다. 기준으로 신분을 정한다. 뭐의 신분을 기준으로 한다. 그게 결국은 키워드라는 거야. 그걸 노비 종모법이라고 한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 노비의 수 감소, 양인의 수 증가 줄. 그래서 국가 재정을 뭐 확충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거 줄. 그거 이거 이해만 하세요. 노비 종모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자, 고려시대 했듯이 남자는 아버지지, 부는 노라고 해. 남자는 노라고 하고, 모 있죠? 모는 여자겠지? 비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는 그냥 노, 여자는 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합쳐서 노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전기에는 하여튼 노비 종모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부모 신분을 모두 따져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태어나면 노, 여자로 태어나면 비가 되는 거야. 자, 부모가 모두 노비인 경우는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원래 혼인이 원칙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양천교혼도 이루어졌거든, 조선시대. 그래서 양천교혼은 무슨 말이냐면 한쪽만 노비고 한쪽은 양인이란 소리야.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가 있어. 부가 양인일 수도 있고 모가 비인 경우가. 그다음에 반대로 남자 부가 노고 어머니가 양인,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양천교혼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노비끼리 혼인한 거고, 법적으로는 요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도 행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노비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분은 양인이라는 소리거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전개는 무조건 다 노비로 만들어버렸다. 노비. 그래서 결국 이런 말이 되는 거지. 부모가 모두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고, 부모 중에서 한 사람만 노비라도, 반대로 한 사람은 양이라고 하여도 노비라도 한 사람이라도 섞여 있으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노비 종모법 시행 이전의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영조 때 확정 실시되거든. 이거 영조라고 해도 돼. 영조 때 확정 실시되는 건데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신분을 정한다 그랬지? 그래서 키워드라고. 그래서 노비 종모법이 시행되면은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종모법은 결국은 자식의 신분을 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요 때는 요 모의 신분만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요 노비 종모법 시행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 모가 비니까 여기도 노비가 되는 거야. 여기도 또 비니까 여기도 노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요런 경우에는 자식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지. 모가 양인이기 때문에 자식도 양인이 되는 거지 이때. 그러면 요거는 노비종모법 시행하기 전이고 요거는 노비종모법 시행한 후의 결과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노비종모법 시행 이후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노비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양인의 수는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목적이 있는 제도라는 거야. 그래서 노비종모법은 노비의 수를 감소시키고 양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거 뭐 구체적으로 알아도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왜 양인의 수를 증가시키려는 정책, 노비의 수 감소시키고 양인의 수를 증가시키냐. 이건 전체적으로 신분구조의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어.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된다? 양반,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 내지는 양반의 수가 늘어나는 거야. 걔네들은 세금을 안 내는 특권 신분층이야. 그리고 노비는 원래 세금을 안 내는 애들이야. 근데 조선 후기에 특권 신분층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뭐야? 세금을 안 내는 계층이 늘어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주로 주축을 담당하는 상민의 수는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국가 재정이 궁핍할 수밖에 없고 농민들의, 상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국가는 양반의 수는 의도적으로 늘리면 당연히 안 되겠지. 세금을 안 내는 노비의 수를 감소시키고 세금을 주로 내는 양인, 상민층의 수를 증가시켜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그렇게도 이해하세요. 자, 거기까지. 근데 이건 이해까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공노비 해방도 별표 쳐놔. 이건 뭐 이해나 마나 그냥 그 단어만 알면 돼. 자, 왕도 외우고 순조 원년 1801년 이병노비를 제외한 낙공노비 약 6만 6천여 명 해방. 그거 줄쳐놔. 이거 정치할 때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19세기 정조 다왕이 순조잖아. 그래서 순조 때 거기다 쓰세요. 2개 더 쓰세요. 3개는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지. 신유박해, 홍경래난. 그래서 1801년에 공노비 해방과 신유박해, 1811년에 홍경래난. 그래서 3개는 순조 때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이거는 뭐 이해할 것도 없어. 공노비를 해방시켜줬다는 거니까 당연히 노비 해방이니까 양인의 수 증가하는 거지 뭐.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모든 공노비 이러면 안 됩니다. 주로 납공노비 대상 6만 6천여 명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것만 조심한다면. 자, 그래서 노비종목법은 정책의 목적, 배경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공노비 해방은 그냥 무조건 외우면 돼. 순조 때 납공노비 대상 따라서 모든 X 그렇게만. 자,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지금까지 하신 게 이제 신분제의 변화 내용이야. 여기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문장을 반복적으로 자꾸 OX만 가릴 정도로 자꾸 읽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사료지문 한번 읽읍시다. 역관. 공은 17에 사역원 한학과 입학해서 사역원 줄쳐놔. 한학과 줄쳐놔. 합격하여 틈이 나면 성인의 책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쉬는 날이 없었다. 경전과 백과의 두루 통달하여 드디어 세상의 이름이 났다. 공은 평생 곰을 좋아했다. 자, 이걸 주고서 공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공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물어본다고요. 근데 이게 힌트가 사역원이야. 사역원이 뭐냐면, 자, 기술은 뭐야? 고려시대도 했지만 기술은 그걸 담당하는 해당 관청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외국어 담당 교육기관이 사역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역원이 딱 나온 순간 요거 외국어구나, 외국어. 그리고 통역관 뽑는 시험도 결국은 사역원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잡학교육과 잡과를 여기서 하는 거야. 특히 외국어와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해서 여기에서 시험 치른 역과에 합격한 사람이 역관인 거야. 그래서 사역원 동그라미 쳐놔. 그거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사역원이 딱 나오면 이거 외국어 공부 교육하는 기관인데, 통역관 뽑는 관청인데, 역관과 관련이 있는데, 그럼 공은 누구란 소리야? 기술관이란 소리지. 기술관.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걔에 대해서 이거 다 되면 돼. 신분상승운동 전개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얘에 대해서는 이 문장이 나와야 돼. 철종 때 대규모 소총운동을 전개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서양 문물 수용에 기여했다. 이항, 위항, 여항, 시조, 시사, 역사, 전기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노비 종모법으로 간다. 노비 종모법은 공노비나 산노비가 양인 철을 맞이하여 낳은 자식은 아들이나 딸을 가지지 않고 모두 어미의 신분을 따르도록 하자는 것은 일찍이 이가 주장했던 것인데, 힌트가 나왔죠 벌써. 모두 어미의 신분을 따르도록 하자. 그게 뭐야? 종모법 아니에요? 뭐 종모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네. 그렇지? 그래서 현종실록이라고 했지만 이 제도는요, 찬반 양론이 굉장히 격심했어. 그래서 실시했다가 또 폐지했다가 실시했다 폐지했다. 그래서 현종 때도 나올 수 있어.
근데 확정 실시된 것은 영조라고 하세요. 확정 실시는 영조. 그런데 어쨌든 뭐 시기도 시기지만 어미를 기준으로 신분을 따르자. 그러면 노비 종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조선 후기에 이 제도를 시행한 목적. 노비 종목법은 노비의 수를 감소시키고 양인의 수를 증가시켜서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면 돼. 그래서 그런 사료지문을 읽어보시란 말이야. 사료지문 집에도 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신분제의 변화 내용에 대해서만 한 거야. 예,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혼인과 가족제도 이후의 부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